계속 얘기가 나와요. 뭐 이제 중진 용태 뭐 그다음에 이게 뭐 친문과 그 친명의 갈등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쭉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의미심장한 발언들을 여러 개를 했습니다. 떡잎이 떨어져야 새순이 난다. 그리고 또 뭐 되게 어려운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명문 정당을 지향하지만 저는 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실은 문명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우리가 미국이 많은 전쟁을 했어요. 2차 대전도 하고 하지만 지금 미국 국민들한테 제일 사실 가슴에 뼈저린 건 남북 전쟁이에요. 남북전쟁? 내전, 시빌워. 그리고 우리가 본 그 영화 흥행 대박 터뜨린 어벤져스 시리즈도 네. 그 시리즈 중에 시빌워 같은 어벤져스 내부의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사실은 이제 어벤져스로 봤을 때는 치명적인 거죠. 그 말씀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인 충돌을 잉태한 구조다. 첫 번째는 뭐냐면 떡잎이 져야 새순이 돋아난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뭐냐면 결국 친명 주도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버릴 수는 없어요. 왜? 그래야 이재명 대표가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바로미터는 이걸 겁니다. 임종석 전 실장을 어떻게 하느냐. 임종석 바로미터인데 임종석 전 실장을 죽이는 순간 정치적으로 죽이는 순간 문명 충돌은 표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임 전 실장을 죽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로 지금 심야 대책회의를 내서 현역도 컷오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다수의 친명 현역들이 수도권에서 탈락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른바 친명 70년대생, 80년대생 도전자들은 호남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침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수도권에서 교통정리를 안 해주면 친명 인사들이 뭐 자객공천이라고 이제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탈락한 친문 현역 의원들은 개혁신당이든 어떤 돌파구를 새로운 또 집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건 사실상 봉합되기 어려운 구조고 잉태된 구조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문명 충돌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대표님 이제 말할 수 있나요? 말씀하고 네, 이게 괜찮나요? 소리 또 이상한가요? 원샷으로 돌리면 또 소리가 안 소리가 안 좋은가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지금 괜찮네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나요? 오, 괜찮다. 예. 일단 제가 무슨 조용 질문인지 기억나시나요? 지금 뭐 이제 민주당 공천 뭐 파동 요거 지금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의 약간 그 그러니까 멘트들. 이게 그거예요. 하나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너무 대승을 해가지고 121개 중에 105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데서 누군가를 비워내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비명들을 이미 내보냈고 일부 비명들을 지금은 친문까지 조금 어느 정도 정리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건데. 다만 이게 아주 조금 너무 거센 반발 그리고 어떤 논리 이런 것들이 좀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되는데 거센 반발을 막고 그런데 지금 약간 너무 거칠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이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기여한 사람은 출마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럼 이재명이 출마하면 안 돼요. 아니 손바닥에 왕자를 쓴 후보한테 어떻게 질 수가 있죠? 야 이렇게 두 명을 한꺼번에 보내버리네요. 아니 그러니까 손바닥에 왕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나오는 사람한테 지는 사람이 0.73% 그때 정권에 문재인 대통령의 뭐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정권 지지율이 나쁘지 않았어요. 정권 지지율이 나쁘지 않았어. 역대 다른 정권에 비해서. 그러면은 지금 보수정당 역사상 가장 최약체, 가장 졸속으로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한테 진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0.73으로.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러면은 출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가 굉장히 허접하다, 제가 보기엔. 모두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민주당이. 자, 그리고, 그럼 추미애는 괜찮고, 임종석은 안 됩니까? 임종석은 안 됩니까? 한 명은 추윤 갈등으로 인해서 윤석열을 키운 사람이고, 한 사람 이때면은 주장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윤석열을 발탁해가지고, 이렇게 반대하지 않았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황당무계한 논리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납득이 안 돼. 민주당 내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임종석을 쳐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선까지 보는 거예요. 사실은 조국을 이렇게 약간 친명들이 경계하는 것도 당에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강한 팬덤이 있는 두 사람이에요. 조국과 이재명. 이게 만약에 조국이 살아날 경우에는 차기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둘 다 사법 리스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경계를 하는 거 있고 네. 사실은 친문계라고 하면은 친문은 문재인을 얘기하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근데 친문계 구심점이 누군가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친명계로 돌아서지 않고 친문계로 남아있다. 다음 총선까지 이제 생존한다고 보면은 구심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가장 강력한 유력한 사람이 임종석입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을 쳐야 되는 이유는 있어요. 친명들이. 정무적인 이유가 있다. 근데 다음 대선까지를 위해서라도 임종석을 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논리가 너무 허접하다라는 거예요. 추미애는 지금 전략공천 주고 네. 이 임종석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하려면은 좀 제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재명 불출마하라 그러면은 내가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불출마하겠습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쓴 사람한테 제가 졌습니다. 제가 통감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렇지. 말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아다르고 들을 수 있는 네. 게 대통령- 손바닥에 왕자 때문에 당선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무튼 그럼 왜 이재명 대표는 왕자를 안 새긴 거예요? 왕을 안 써줬다. 왕을 같이 샀어야 돼. 같이 같이 이거예요. 썼어야 같이 되죠. 이거. 근데 이건 결과적으로는 이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건 이걸 거예요. 지난주에 또 김준일 배정찬 안 나오니까 너무 또 아쉬운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1000명 넘었습니다. 지난주에요? 네. 아, 지난주는 뭐 특이한 상황이 우리가 나올 줄 알고 그 기대감에 왔다가 뭐 나가지도 못하고 김준일 배종찬 어서 와라 이런 심정으로 이제 지난주에 또 대통령 그 신년 대담이 또 있어가지고 아마 그렇죠.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던. 대담은 대담하게 하고 우리 소담은 소담하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이게 이 공천에 파장이 되면 그건 선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대한민국 300명 구조에서 반띵을 하는 거는 150명씩이에요. 네. 네. 절반이 이제 150명인데 공천만 제대로 잘하면 130명은 가져가. 그런데 공천에서 아작이 나면 네. 그러면 그거는 뭐 잘못했네 제가. 아니, 그건 이제 그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2016년을 생각해 보시면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옥새 들고 달리샤, 옥새 들고 가다가 황하고 넘어지샤 이렇게 되니까 결국 122석으로 다수당자를 내주고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이걸 이재명 대표도 모를 일은 없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친명을 더 끌어주고 싶지만 이게 지나치면 이제 문명 충돌 11화가 돼요. 네. 발음 잘하세요. 11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저는 받아줄 것 같아요. 아 민주당에서. 네, 대신에 이제 임밭, 조안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종석은 받아주되 조국은 안 받아준다. 임밭, 조안밭 이렇게 해서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선을 팍 그으면서 그러면 당장 조국 전 장관을 입헌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반발할 수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평선 책방에서.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뭐냐면 아니 임종석은 받아줬잖아요.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마사지를 하면서 이번 총선에 좀 큰 파장이 벌어지는 것 자체는 막으려고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아까 그 민주당 3차 심사 결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말씀드리면 고민정 의원이 광진구 을에 단수 공천이 됐고요. 그다음에 서초 을에 홍익표, 부산 사갑의 최인호, 연제구의 이성문, 그다음에 김해 저희 또 김해 쪽에는 눈에 띄는 게 김해 을의 김정호, 양산 을의 김두관 이렇게 해서 총 10명 정도 단수 공천됐다는 소식이 아까 아침에 거의 저희 방송 직전에 나와가지고 그거 한번 말씀드리면서 민주당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당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가 특히 이제 국민의 공천 면접 기간이잖아요. 단수 공천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결과 발표 영상 보고 여당 상황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5명의 단수 후보자를 의결했습니다. 용산구 권용세, 광진구 갑 김병민, 광진구 을 오신환, 동작구 을 나경원, 송파구 을
배현진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결정을 고려해가지고 나중에 경선이라든가 우선 추천, 재공모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겁니다. 자, 저희가 얘기가 많아서 또 사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훌륭해. 그럼 그래픽 자료 만들어야지. 자, 이거 보시면 각각 이렇게 주목하신 부분, 요거 약간 새로웠다, 아니면 논란이 있겠다. 일단 이용호 의원은 원래 마포갑에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다가 이제 서대문 갑으로, 여기에는 사실은 인요한 위원장을 지금 모셔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서대문 갑이 이제 신촌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있었던 그렇죠. 건데, 서대문. 어쨌든 이용호 의원이 지금 뭐 결정이 됐다라고 보는, 인요한 위원장님 그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예, 좀 저는 그런 분도 정치하시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마하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핵심적인 거,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수도권 벨트, 아니 수도권이랬죠. 한강 벨트. 한강 벨트. 죄송합니다. 네.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딱 공천을 먼저 단수 공천을 했는데 빈 데가 많아요. 지금 성동 다 비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마포도 다 비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이번에 공천의 큰 틀을 보면은 윤심 논란 차단이 하나가 있었고요. 하나는 한심 논란 차단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동훈이 이렇게 쫙 손들어준 이런 사람들의 단수 공천을 주면은 논란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좀 추천을, 왜냐면 윤희숙. 윤희숙. 네, 윤희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막 추천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희숙도 경선 못 쳐. 근데 대통령실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한 명도 단수 공천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0명이에요. 그리고 장차관 출신들은 권영세 용산 빼놓고는 한 명도 단수 공천 못 받았으니까 최대한 조금 논란을 이제 좀 잠재우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랑구에 그 누구죠? 저기 대통령실에 있었던 저기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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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승환 정도는 사실 줘도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 생각 들거든요. 사실 중랑구는 매우 암울한 지역이에요. 여기 박홍근 의원 있고 뭐 여러 이제 의원들이 있는데 어려운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저는 전략적으로 네. 대통령실 출신들은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 단수 공천을 최대한 최종적으로는 되더라도 최대한 안 주려고 한 게 아닌가. 뭐 일부러 이거. 영으로 만들고 싶어서. 조금. 그래서 공천의 주도권은 확실히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해요. 오. 확실히 그립감이, 이 공천 문제는 확실히 이제,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월 총선 끝나고 운명이 위태롭다. 뭐 이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디 가서 이렇게 진랍을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공천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항상 대답이, 아니 우리는 그냥 시스템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다, 그런 거 없다, 이게 계속 이 대답을 반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건 짧게 말씀드릴게요. 시스템 공천이라고 처음, 이거 원래 보수 정당에서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죠. 나름 처음 해본 건데, 자, 시스템 공천이 그러면은 당원가 그 규정 만든 거에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은 조혜진, 서명수, 너희 옆으로 가. 이게 시스템 공천인가요? 자원의 재분배죠. 예. 자원의 재분배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너희 안 줄 거니까 니들이 희생 안 하면은 너희 컷오프 시킬 거야. 사실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럴듯하게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그럴듯하게 내세우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식으로 사실은 실력 행사와 뒷조정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뭐 나쁘진 않아요.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게 지금 가고 있다. 왜냐면 공천 파동이 생길 정도로 안 가니까. 다만 그렇죠. 지금은 수도권은 사실은 별로 이견이 없는데,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있을 TK, PK는 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렇지, 아무래도. 여기는 아무래도 그쪽이. 상대적으로 험지가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는 이름만 달고 나오면은 당선인 지역이 많잖아요. 거기는 꽤 많은 잡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 이거는 소장님은 어디에? 아직은 1차 발표는 뭐 아직은 뭐 싱거운 내용이죠. 왜냐하면은 그래도 수도권에서 따지고 보면은 강세인 지역이 경기보다는 서울이잖아요. 서울을 먼저 발표했지. 경기도 발표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예. 그럼 경기도는 오늘 하죠, 이제. 오늘. 예. 고민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고민 깊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경기도도 서울하고 아주 크게 뭐 상황이 다른 건 아닙니다만, 자 그런데 이 서울의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지금 발표된 내용은 논란 없는 설계인 거죠. 첫 네. 번째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전현직 의원이에요. 전현직 의원 지금 전현직 의원 대부분 포함됐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로 한강벨트 주변에 높은 인지도가 있는 사람.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좀 점쳐지는 사람들을 먼저 지금 네.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큰 의미를 둘 필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방금 전에 김 대표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그냥 이 큰 고민 없이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걸 가지고 뭐 큰 의미를 부여해서 뭐 윤심 공천 아니네 한 위원장의 주도네라는 성격을 말할 정도는 아니다. 말 그대로 그냥 별 고민 없이도 깊은 고민 없이도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네. 발표했다. 이 정도 의미 부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잠깐 그 국민의힘 경기도 인천 단수공천 발표가 30분에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말씀드리면 뭐 예상했던 대로 수원은 사실 다 험지기 때문에 단수공천 거의 될 것이다 했잖아요. 거의 뭐 갑병정에 이제 김현준 전 국세청장, 그다음에 병해 박문규 산업부 장관, 전 산업부 장관, 그다음에 정해 이수정 교수 이렇게 됐고요. 눈에 띄는 게 안철수 의원도 분당 갑에 됐고요. 단수공천이 되었고요. 그리고 뭐 예상했던 대로 계양 의뢰 원희룡 장관 됐고요. 그 저기 김은혜 그 분당 갑인가요? 을인가요? 김은혜 의원이 지금 안 들어가 있네요. 우선 김은혜 추천에. 이름은 김은혜 네. 없어요 이름이. 그게 좀 눈에 들어오고요. 뭐 그 정도 되었다. 네. 저희가 말씀드렸으니까 나가지 마시고 계속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현직 의원이 포함됐는데 김은혜 전 홍보수석의 경우에는 이 지역에 조금 경합하는 다른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 성격이 있는 곳에서는 조금 더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 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고민 안 되는, 그러니까 수원은 워낙 이게 민주당 판이니까 여기에 출마하겠다고 뭐 나서는 후보자들이 국민의힘에서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도 지명도가 높은 이 윤 정부의 이 관료 출신들을 내보낸다. 수원 출신이기도 해요. 더군다나 이제 박문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의 경우에는 수원의 수성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네. 수원 기반이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별 큰 고민 없이도 할 수 있는 발표를 오늘자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진짜 이 진검승부는 다음 주에 TK와 PK, 특히 TK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네요. 그 발표가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그리고 같고. 거기 분당 의뢰는 김은혜 홍보수석 전 홍보수석하고 김민수 대변인. 아, 그렇죠. 예, 이분이 지금 뭐 방송에서도 가끔 나오고 그래요. 네. 이분이 있는데 여기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용산에서 왔다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붙여보는 거예요. 근데 아마 김은혜가 될 거예요. 되기는 될 텐데 어쨌든 김민수도 여기에서 그 전에 당협위원장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자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까지는 뭐 그 기조가 약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것 같죠?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보다 잡음이 없을 거다. 네. 근데 꽂으면 당선인데 여기 영남이 이제 특히 TK, PK도 그렇지만 TK가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다. 네. TK, PK 얘기를 하셨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조혜진 의원이나 뭐 서명수 의원 등 그 중진들이 이제 낙동강 벨트에 이제 배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근데 뭐 민주당에서는 뭐 철새처럼 지역구 옮기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뭐 이게 어쨌든 인지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 지역에서 봉사하고 활동한 건도 있지만은 그 특히 지역 정치의 특유의 그게 있어요. 이게 수도권하고 좀 다른데 소위 말해서 거물 정치를 약간 선호하고 꿈꾸는 게 약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호남은 특히 요즘에 완전 갈증입니다. 호남?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대중 이후로 호남을 거물 정치가 있다.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이 조금 이렇게 선전하는 것도 어쨌든 나름의 이제 거물 정치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예를 들면 대선 후보급에 낼 만한 사람은 없는 그런 약간의 지역의 특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옆에 지역구라고 하더라도 서병수 여기서 갑자기 온다. 여기 이제 전재수랑 붙는다. 부산 북구 북갑인가요? 저기? 북강서갑. 북강서가 너무 헷갈려 나 이거.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전재수 의원 입장에서는 장해찬이 오기를 진짜 바랬을 거야. 그러면 날로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뭐 오선 의원이 막 오면은 굉장히 긴장할 되죠.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없고 사실은 민주당이 사실은 이거를 해야 돼요. 여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부산에서 3석 지금 그리고 경남에서 3석밖에 없고 나머지를 다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작업을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야. 이를테면 누구를 저격해가지고 누구의 거물급이 나가겠다라고 네. 하는 건데 오히려 지금 저격만 당하고 있으면은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 차원에서 뭔가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네. 아, 알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그 낙동강 벨트 그렇죠. 승리 가능성? 낙동강 벨트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PK 지역은 어떻게 국민의힘 될지 텃밭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텃밭 성격이 강해요. 기본적으로. 게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로만 보면은 부정평가가 높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또 이재명 대표가 견인하는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PK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도 대체적으로 더 높아요. 네. 그 이야기는 민주당이 매우 불리한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제 공천 파장이 일어나고 뭐 영도다리, 옥새 던지샤 이런 게 되면 국민의힘이 이제 난봉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지금 김태호, 조혜진, 서병수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받아들이겠다. 네. 선당 우사하겠다. 그 이야기는 공천 잡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 이야기는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말 그대로 전재수 또 최인호죠. 네.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당이 중요할 거예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PK에서 기폭제를 마련해야 되는데 네. 그 상황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충돌하는 상황이 되면 더 어려워져요. 양산 책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책만 팔고 뭐 바닐라 라떼만 팔겠어요. 네.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할 텐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금 소회를 들어보면 어이구 이래서는 안 되죠. 큰일 나죠.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약간 라인업이 저도 기대가 되긴 하더라고요. 이거 약간 지금 다 거물급이에요. 약간 모르겠다 이런 김두관하고 김태호가 붙는다라는 거는 경남도지사. 느낌. 네. 그러니까 경남도지사끼리 지금 더 붙는 거고 김정호 의원도 잘 모르시지만은 네, 재선 의원으로 재선하셨고. 굉장히 탄탄해요 지역구가. 근데 여기에 조혜진이 온다. 아, 삼선 조혜진이 온다. 여기도 이제 피 튀기는 거고 뭐 전재수, 서병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도 해야 돼요. 그 역으로 그런 것들을 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쉽게 가려고 한다 민주당이. 이분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김정우, 김두관, 전재수 요 세 명의 의원들을 묶어놓는 효과도 생기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확장하지 못하게 조금 이제 견제하는 측면. 왜냐하면은 부산에서 민주당에서는 최대 10석까지 바라본다 뭐 이런 기사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산대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좀 전원하는 이 사태가 굉장히 부산에는 치명적인 안 좋은 영향을 줬어요. 그게 회복이 됐는지는 제가 좀 지표를 봐야 됐는데 네네. 지금도 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뭐 이제 이 지역에서 멀지 않은 마산이 제 고향이니까 예전에도 이 경남지사 선거를 놓고서 김태호, 김두관이 맞붙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김두관 도전자가 제 기억에는 무소속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한 번은 안 됐고 그 다음 번에는 이제 김태호가 비운 자리를 파고 들어갔던 것이 김두관으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왜 지금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지금 양산이면은 그래도 조금 민주당 쪽에 희망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김해도 그렇고 문재인 양산은 있고. 문재인으로 또 김해는 노무현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그렇죠. 김태호가 출마하면 김두관이 상당히 쉽지 않은 싸움이 돼요. 왜냐하면 도지사를 했었고 또 이전에도 자신의 지역구인 거창이 아닌 김해에서 당선이 된 적이 있었던 김태호 전 지사예요. 네. 그 말씀은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김두관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이재명이죠. 아니 왜 이재명 대표죠? 문재인도 살려주고 이재명도 살려주고 아니, 다 살려주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지지율을 PK 지지율을 끌어올려줘야 네. 김두관이 살아날 돌파구가 생기는데 전체 지지율이 올라가야 된다. 지금 한동훈 이재명 싸움에서 PK 지지율이 더 안 좋아졌어요. 아니 본인 피습 당했는데 지금 부산에서 치료 안 받고 서울로 호송되면서 그 여론도 안 좋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를 김두관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인데 이게 김두관으로서는 PK 전체.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각을 세울 수도 없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네네. 거죠. 알겠습니다. 전체 PK 전체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가 민주당의 고민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평 보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님의 예. 한 줄 평부터. 그러니까 요거는 할까요? 국민의힘 쪽을 얘기한 건데요. 윤신 차단은 일단 성공. 근데 이길 수는 있나? 지금 그러니까 이 한강 배틀을 중심으로 좀 공천했잖아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호준석하고 지금 이인영하고 붙는 거잖아요. 호준석 전 YTN 네. 앵커랑 네. 이길 수 있을까 이인영을? 자 태영호 의원 오신다고 들었어요. 네, 태영호 네, 네. 의원이랑 이제 저기 누구냐? 저기 윤건영. 윤건영. 네. 쉽지 않아요. 자, 뭐 그리고 공천 받은 사람들 권영세 의원도 심지어 지난번에 800표 차로 이겼습니다. 900표 차. 1000표 차가 안 났어요. 네. 그때 정의당에서 출마 안 했으면은 졌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를 했으면. 그런데 이번에는 권영세 박희영 구청장이 권영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권영세 장관한테 이태원 참사 났을 때 보고했잖아요. 야당에서 모든 후보들이 엄청나게 공격할 겁니다. 그 그거. 포인트로. 예, 그거 이태원 참사에 권영세가 책임 있다. 여기 단속운천 이게 맞나? 뭐 이런 판단도 들고 있고. 뭐 김병민 저도 뭐 좋아하는 최고위원 뭐 이런 건데 강진갑 뭐 여기 만만치 않습니다. 오신환 강진을 그래서 고민정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김경진 동대문을 단속 뭐 김경진 의원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여기 오래 하셨잖아요. 장경태거든요. 예, 장경태 인기가 좋아요 여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열심히 잘 공천을 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 공천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이 비등한 정권 심판론을 어떻게 비호감도로 낮출 수 있느냐가 지금 핵심이다. 네. 예. 아무튼 뭐 아까 두 말씀을 종합을 하면 국민의힘은 수도권 지지율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냐. 그리고 민주당은 PK, TK에서 어떻게 좀 끌어올려서 특히 PK 쪽 그렇죠. 예,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꽉 잡을 수 있을 것이냐. 그 그게 정당 중요하다는 지지율이에요. 말씀. 제가 거듭 말씀드린 거지만 이번 총선의 향배는 어느 쪽 정당 지지율이 높으냐에 한 석이라도 더 의석수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소장님 보시면 한 줄 돼요. 평 있나요? 있죠. 네, 소장님 한 줄 평 하시면서 말씀.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 진공천이 폭풍전야다. 네. 제가 빅데이터로 분석해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뭐 혁신이 운운하지만 이미 그 밑자락에는 다 이미 다 어떤 치열한 수싸움이 마치 이제 그 송강호 배우가 기생충에서 이야기하잖아. 난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말 말 그대로 이 정치판에 굴러가는 걸 여러분들이 30년, 40년 저도 40년째 보고 있지만 보면은 이미 그 안에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럼요. 심정적으로 합의된 어떤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죠. 그 안에서 뭔가 획기적인 거나 파격적인 거나 이런 걸 뭐 또 정말 사이다 같은 걸 기대한다면 그것 자체가 무리한 거죠. 오히려 그냥 너무 무난하다. 너무 무난하면 안 되는데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게 막 이렇게 좀 아니 무난하다는 게 아니라 네. 이미 이거는 다 안에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꿍꿍이가 있는지가 다 내포되어 있는 거니까 네. 별로 여기에서 감동이나 감흥을 기대할 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또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런 고수의 발언을 약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날이 그렇네요, 자꾸. 이렇게 센치해지네요, 뭔가. 나도 예. 귀신이 들어왔나 봐. 약간 냉정해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갑자기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어르신 같은 말씀을 아이고, 하셔서. 훌륭하신 분이에요. 맨날 농담만 하는 것 같지만 아재 개그만 하는 것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빨리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은 이렇게 법원에서 완전히 무죄로 끝났어요. 네. 그래서 그런 구설수에서는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시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꼭 좋은 사람을 살리고 안 좋은 사람을 떨어뜨리는 방향이 아니게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계파적 관점이나 이런 개인 간의 은원관계 때문에 공천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런 분들과 정치할 수 있게 노력해야죠.
네, 오늘 기준으로 그 현역 의원이 5명 이상이어야 그 선거 치를 때 보조금 2월 15일. 네. 예. 근데 이제 양정숙 의원이 이제 합류를 하면서 어쨌든 5명이 딱 찬 거잖아요. 그렇죠. 딱 5명.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요 설명드릴게요. 정당 보조금이 있고 선거 보조금이 아, 있어요. 선거 보조금. 이거는 정당 보조금. 정당 보조금. 이거는 그러니까 네. 2월, 5월, 그러니까 8월 이런 식으로 11월, 11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네. 1년에 4번을 선거랑 관련 없이. 그게 이제 15일 기준이에요. 보통 네네네. 보통 이제 그래서 2월 15일, 뭐 5월 15일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그 날짜가 되는데 어떻게 주냐면은. 교섭단체한테는 전체 50%를 무조건 배정을 해요. 그래서 교섭단체가 하나냐,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좀 이제 금액이 서로 나눠지는 게 달라지겠죠. 그리고 5석 이상 20석 미만한테는 5%를 줍니다. 5% 예, 지정으로. 그리고 네. 5석 미만이지만은 지난 총선에서 2% 이상 정당 지지율을 획득한 정당한테는 2%를 줘요. 그래서 지금 민생당이 의석에 한 석도 없지만은 네. 돈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민생당과 어떻게 합당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안이 됐다. 뭐 이런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6억이냐 5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한 석 차에 따라서 6억이냐 1억 미만이냐. 네. 요거 그러니까 4명일 때는 1억 미만이고요. 하면 의원 한 명씩한테 주거든요. 네. 근데 5석이 되면은 여기에서는 6억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신생정당한테는 돈이 없는 신생정당한테는 매우 중요한 거라고 그렇습니다. 볼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긴 한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뭐가 초창기에 어떤 그 제3지대의 약간 색채나 어떤 특징이랄까 이런 게 좀 흐려지는 건 아닐까? 지지자들한테 좀 악재는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제3정당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흐릿하게 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 개혁신당이라는 것이 기존 정당에 대한 반발로 이 영향력이 생겨난 배경이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그냥 축소된 이념 성향과 또 정책 지형을 가져간다. 그러면 더 서 있을 수 있을 만한 여지는 협소해지는 겁니다. 가령 아니 정의당이에요. 정의당만 해도 지금 좁은데 녹색 정의당 그러니까 더 좁아졌어. 더 좁아졌죠. 아니 그렇잖아요. 더 조건이 붙은 거예요. 정의로 와야 되는데 이 정의가 빨간 정의당, 노란 정의당, 그다음에 푸른 정의당도 아니고 녹색 정의당이 돼. 녹색만 취해야 돼.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개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야 이른바 이준석 개성, 이낙연 개성이 묻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양대 정당에 대해서 반발하는 국민의힘 NO, 민주당 NO 하는 그 중도층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정당 지원금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돈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국민의당도 지나칠 정도로 안철수 의원 개인한테 의존해 버리니까 시스템적으로 운영되기가 힘들잖아요. 네. 방금 전에 저는 김주진일 대표를 너무 좋아하는 게 이런 구체적인 우리의 이 알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전달을 해주세요. 아까 그 중간에 이렇게 아니 공직선거법 그 비례대표 순번에 대해서도 네. 정확했어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2018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여성이 무조건 1번이어야 된다. 이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3월달 되면 선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의원들이 이제 더 늘어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누구든 들어와라. 그래야 네, 어쨌든 더 이제 보조금을 이 받고 바구니 자체가 포트폴리오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 네. 그리고 매우 개혁신당이 살 수 있는 길은 이걸 통해서 기존의 개성들을 죽이고 좀 더 원대한 통큰 의원들. 반윤 반명이 됐든 그걸 키워갈 수 있는 바구니를 만드는 소쿠리라 그러면 안 되죠. 바구니인데 이 바구니를 만드는데 지금 순항을 하고 있다. 오히려 넓게 예. 잡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지율이 근데 문제는 지지율이 내려간단 말이죠. 어떻게 지지율이 내려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아. 따로따로 있을 때는 예, 예. 둘이 합치면 뭐 10몇 %. 설명드릴게요. 먼저 선거보조금 말고, 그러니까 선거보조금이 있어요. 이것도 네.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3월 22일이 후보 등록일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마감일이면은 정당 기호가 정해지고 어허. 각 후보 기호가 정해지잖아요. 네. 선거보조금은 정당 보조금의 3배 정도 준다고 보시면 돼요. 어허. 그러니까 지금 6억 받잖아요. 네. 한 20억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거보조금이. 선거보조금이 네. 훨씬 커요. 그러니까 네, 네. 선거가 있는 해에만 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월 22일에 의원 수가 이제 몇 명이 되느냐. 만에 하나 3월 22일에 교섭단체를 구성을 한다. 네.
만약에 이제 개혁신당이 그러면은 돈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굉장히 여유롭게 당을 좀, 운영할 수 있다. 선거를 좀 치를 수 뭐 있게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지금 한 8% 뭐 선거 여론조사에 따라서 6% 나온 것도 있고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안 나옵니다. 합친 거보다 그러니까 각자 가는 거보다 못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역대 대부분의 신당들이 만들면은 그 지지율이 생각보다 안 나와요. 네. 그 전에 기대감으로 이를테면은 막 컨벤션 15, 효과가. 20 막 이렇게 있는데 실제 만들면 안 나오는 이유가 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때 물어보는 거는 이준석 신당이라고 물어봐요. 이낙연 그렇죠. 신당이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당명이 정해졌으니까 개혁 신당이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정치 고관여층들이 알지 이게 뭐지? 아하, 이게 개혁 뭐지? 신당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당의 기대감에 대해서 생각보다 처음에 낮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국민의당 안철수가 네. 나오기 전에는 안철수 신당 얼마 지지하십니까라고 하면은 15에서 20 나왔거든요. 안철수 신당 네. 딱 나왔는데 국민의당 만드니까 8% 나왔습니다. 아, 비슷했군요. 안철수 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당에 이제 사람들도 합류를 하고 안철수의 존재감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 안철수 신당이 딱 2주 전부터 지지율이 급상승해요. 그래서 한 자릿수나 아니면 10% 초반 나오다가 총선 2주 전부터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6.7%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뒤늦게 붑니다. 이게 제3지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감안하실 필요는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한 줄 평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벌써 마무리인가요?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태우원님이 네. 지금 태용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아니 우리 태의원님 이게 성씨가 태신 분들은 큰 대자에 점 하나를 더 붙였어요. 예. 더 큰 거죠. 한 줄 평 보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세요. 예, 한 줄 평 보면서. 예. 아니 해주세요. 저 궁금해요. 네, 하기도 싫어 이제. 아 해줘. 네. 내가 동아일보 와서 이런 푸대접을 받을 줄 몰랐어요. 네. 그래도 동아일보 구독도 했었고 주간 동아도 구독했고. 너무 오늘 너무 슬퍼하시네. 홍보다 해봉.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저는 중요한 건 뭐 목표를 30석 잡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 시험 보러 갈 땐 그래. 국어 100점, 네. 수학 100점, 영어 100점. 근데 나중에 나오면 국어 20점, 수학 15점 뭐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결국 개꿈이 안 되려면 넉드림이 안 되려면은 쌍브라더스, 리쌍브라더스잖아요. 이준석, 이낙연 네. 두 사람이 얼마나 정말 케미를 유지했냐. 케미를 유지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강인이 흥민이처럼 되면 안 돼. 그러면 축구 망하는 거예요. 아이 흥민이 형님 먼저 하세요. 강인아 네가 먼저 해. 네가 더 잘하잖아. 그래서 저는 이낙연, 이준석이 꿀케미로 가느냐 똥케미로 가느냐 여기에 달렸다. 알겠습니다. 네. 그 태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뭐 태, 클태, 짜. 다 했잖아. 못하겠잖아 나를.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김준일 평론가님 네, 한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전선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개혁신당과 관련해서 가장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잡탕밥 얘기 많이 나오고 네. 있고요. 그리고 류호정하고 뭐 이준석 지지자들하고 이거 할 수가 충돌. 있어? 뭐 네. 전장현 얘기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잡탕밥은 사실은 국민의힘도 잡탕밥이고 민주당도 잡탕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다당제가 아니라 양대정당 중심으로 가면은 이념적 스펙트럼이 원래 민주당도 중도 보수부터 좌까지 다 이렇게 포용하는 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잡탕밥이 아니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잘 되려면은 이슈를 전선을 이를테면 국공합작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일제하고 싸우는 게 국공합작이에요. 국민당, 공산당 연합이고 나치즘하고 싸우는 게 미소 연합이잖아요. 네. 근데 계속 국민당과 공산당이 뭐가 다르네. 지금 미국과 소련이 뭐가 다르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거는 작은 정당일수록 오히려 이슈를 선명하게 만들고 외부의 전선을 치고 이런 전략적인 게 필요한데 집단지도 체제의 가장 큰 약점이 이겁니다. 그래서 빨리 김종인을 모셔와라. 김종인이요? 빨리 김종인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을 공관위원장이든 뭘로 모셔가지고 굉장히 당이 안정감을 있어서 전선을 정확하게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칠 수 있게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 당의 안정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제3정당에서는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꿀케미의
유발자 역할을 해줄 사람이 그래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정도다. 그렇게 따문해. 나가 비대위원장을 따문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름에 종자 들어가는 사람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의 말씀이었고요. 네, 저희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3지대에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시그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인사뷰로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영호 화이팅! 화이팅! 이거는 조금만 안쪽으로 이쪽으로? 수 있을까요? 그러게. 네네. 어차피 지금은요. 좋습니다. 너무 간격이 괜찮은가요? 이건 몇 시간 하는 거죠, 생방이? 저희는 뭐 유튜브라도 딱 정해놓고 하진 않는데 보통 1시간 반 매일이? 네네 합해서 네. 네. 인사의 시선으로 보고 인사입을 통해 듣는 내밀한 정치 이야기 인사뷰입니다. 오늘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중립기호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어떻게 네.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중립기호에 처음 출연을 하면서 왜 중립기호일까라는 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중립이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립기호 하면 자기가 몰고 있는 차를 앞으로 가겠느냐 뒤로 가겠느냐 할 때 가운데 세울 때 우리가 중립기호를 쓰고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될수록 좌나 우냐라는 예, 그 예. 이념에서 딱 가운데 서 있겠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중립기호라는 걸 쓰신 것 같은데 저도 이 중립기호라는 제목에 맞게 최대한 좀 가운데서 좀 해볼게요. 북에는 이런 중립기호 이런 표현이 없나요? 이런 걸 이렇게 우리가 무슨 콘텐츠로 이용하는 건 거의나 없어요. 예. 차를 운전할 때 중립기호란 말은 있는데. 그 말은 예. 있군요. 똑같이. 만약에 북에서 이렇게 나는 정권을 지지하지 않고 지지하지도 않는다 이러면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북한은 정권을 지지하지 않고 중립에 서겠다라고 하면 바로 반동이 되거든요.
그런 반동이 되면 처형감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정치적으로 중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처형감을 약간,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의원님 그 근황부터 한번 여쭤보고 네.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1차 단수 공천 명단 발표 대상에 포함이 네. 되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물론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시기 전에 지도부랑 이제 교감도 하셨겠지만 어쨌든 뭐 좋은 소식인 것 같으니까 일단 축하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네. 전해드리고 어떻게 뭐 면접 때 뭐 이렇게 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셨나요? 면접 보셨을 때? 우선 저한테는 면접 시간이 대단히 좀 짧더라고요. 네, 9분인가 9분 정도인데 네. 구로울에서는 3명이 그 면접을 봤어요. 아, 네네. 그래서 각각 1분씩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하고 아, 네. 그다음에 매 후보마다 2가지씩 이제 그 공관위원들이 질문을 이제 하더라고요. 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험지에 나가겠다는 심정은 알겠는데 왜 구로울이냐 하필 뭐 왜 이런 구로울이냐?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서는 구로울이라는 것이 20여 년 동안 민주당이 예, 한 번도 쉼없이 내리꽂은 것인데 네. 어떤 선거 전략이 있느냐. 뭐 무작정 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네. 또 총선이라는 건 승리하자고 하는 건데 승리 전략 같은 거 있다면 딱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만. 뭐 이런 질문들을 하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 안에 단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때. 이번에 우리가 지금 우리 당 역사에서는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네.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시스템 룰이 대단히 구체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인지도,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압도적 우세인 후보가 한 명 있다면 그러면 이제 단수 공천을 한다. 이게 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역에서 이제 인사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왔다고 지나가다가 지금 전화 오늘 왔었어요.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그래서요 누구 찍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 저를 찍으신 분들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겠죠, 예. 태영호 후보를 찍었어요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하철에서 많이 듣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거 단수 공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기대감 있으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예비 후보로 하실 때랑 이제 단수 공천이 되신 다음에 또 지역구 이렇게 다니시면 분위기도 좀 다르시고 이럴 것 같아요. 오늘도 구로 있다가 네. 오신 거죠? 오늘도 이제 방금 구로의 새말금고 네. 대의원총회에 참가해서 인사드리고 네. 그리고 지금 바로 여기로 건너왔습니다. 그게 좀 축하 인사도 많이 받으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이 정도 이제 덕담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좀 이런저런 좀 이제 사안들 여쭤보면 이제 상대당 얘기부터 좀 예. 하게 돼서 좀 송구하긴 한데 그 조국 전 장관이 창당 선언을 했잖아요. 예. 이게 뭐 윤 정부의 독재를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예. 했는데 뭐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입법부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네. 정치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정치적 목표가 이제 뚜렷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조국 그분이 창당을 하면서 검찰 독재를 이제 종식시키려고 자기가 이제 창당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네. 민주당이 국회 이제 다수당을 이용해서 네. 결국은 입법 독재를 통해서 검수완박을 다 했거든요, 지금. 네. 네, 그리고 공수처도 만들었고, 그래서 검찰의 힘을 상당히 뺐는데, 지금 다른 분이 의하면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런 사법적 리스크를 피하려고 비례 저런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이 되려는 건 아닌지, 또 다른 하나는 실제 우리 국민들이 내로남불, 그 다음에 진보 좌파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낀 것이 바로 조국 사태 때문에 그거지 네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이런 이제 용어가 우리 정치권의 큰 화두로 됐고, 그런데 그런 분이 마치도 자기를 그 어떤 피해자처럼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정치 정당, 정치 결사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제 일단 선을 그었는데 그래도 네. 조국 전 장관은 이제 계속
당 만들어서 나오겠다 이렇게 예, 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갈 네. 것 같습니다. 뭐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에는 이게 계속 어쨌든 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할까요? 그 조국 신당 창당구 네. 자체가 뭐 그 저는 크게 정치적 파급력은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자체가 이제 차후 총선에서 저희한테 호재로 된다 뭐 이렇게 큰 파급력은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개혁신당이 네. 얼마나 외연 확장성이 있을까 오히려 이 대목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외연 확장성. 네. 어떤 말씀이실까요? 이 개혁신당이 결국은 나오게 된 이유는 네. 많은 우리 국민들 속에서 양당 체제 여기에 대해서 염증이 많이 생겨서 이 지금 중간지대, 네. 예, 이 중간지대를 파고들자고 지금 개혁신당이 나온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개혁신당이 일단 출범은 했지만 이 개혁신당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지지율이 지금 지금은, 네, 올라가지 높지 않고 않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시기에 우리가 뒤돌아보면 왜냐하면 뭐 이준석 뭐 당을 만든다 또 이낙연 전 총리가 당을 만든다 할 때는 당 명칭보다는 개인의 인지도에 많이 쏠렸어요. 그런데 네. 지금 개혁신당이라는 데 합해서 새로운 당명을 가지고 지금 좀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개혁신당 하면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정치적 공약과 정책, 정치 선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직까지 제가 들여다본 바에 하면 그러면 개혁신당이 노리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목표와 정책은 뭘까? 네.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인지도가 오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지지도가. 그러면 향후 이제 총선 이제 기본 선거까지는 아직도 거의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지금 있거든요. 네. 이 기간 동안에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 외연 확장성이 있을지 이 문제가 저는 아주 우리 당뿐만 아니라 네. 예, 민주당에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개혁신당이 더 중요한 조국신당보단 개혁신당이 더 예. 중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돌아와서 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수공천 결과 이거 발표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수정당 최초로 시스템 공천을 예. 하고 있다 이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높게 이제 스스로를 평가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요 결과 좀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어제 오늘 일단 것까지 합쳐서? 예, 네. 어제와 지금 오늘 것까지 쭉 보면 일단 우리 당 전체 흐름은 네. 시스템 공천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 잘 가고 이렇게 있다.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당 역사에서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공천에서 탈락된 분들 속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큰 그림을 이제 놓고 볼 때 우리 국민들이 많이 우려했던 문제. 이하면 용산 출신들은 이번에 뭐 다 공천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또 혹은 이번 공천은 뭐 검사 출신들이 완전히 다 장악할 거냐. 이런 네, 네. 우려는 지금 없어지고 앞으로 향후 이제 계속 지금 공천 이제 저 당선자가 발표되겠지만 저는 지금처럼 정말 우리 국민이 보건대는 한 국민의 한 80% 정도가 정말 시스템 공척하네. 정말 정량 평가와 그다음에 이제 정성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공감대만 이끌어낸다면 네. 그러면 총선에서 우리가 한 절반은 먹고 들어가지 않느냐.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반이나 먹고 예, 들어간다. 그렇죠. 항상 우리 당의 그런 약점은 공천 파동 때문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지난 20일 때 돼도 마지막 공천에 가서 공관위원장이 사퇴하고 뭐 이러면서 공천 파동이 자꾸 이렇거든요. 네네. 그런데 시스템으로 가서 결국은 탈락자들도 수용하는 승복할 수 없는. 승복하는 네. 이런 공천을 만들면 예, 우리가 절반은 진짜 이기는 그런 네. 총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이제 눈에 띄는 게 지금 대통령실 출신이 처음 발표했을 때 예. 0명이었고 예. 오늘도 보니까 김은혜 전 홍보수석이 단수공천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죠. 요건 약간 어떻게 당에서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약간 아니 그런 우리가 그 공천 이제 후보자들 이제 몇 면을 이제 들여다 보면요, 네. 딱 리스트를 보면 딱 알립니다. 이거는 단수로 가겠구나. 이건 좀 애매하네. 네. 이거 누가 이길까? 이 하면 중성동을 같은데. 네네. 지금 뭐 현역 의원이거나 아니면 전 장관이거나 아니면 전 의원 이렇게 3명 했는데 사람들한테서 물어보면 누가 이건 당연히 우세하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애매하죠. 애매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있는 데는 결국은 경선으로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쭉 보면 단수 후보로 추천된 분들은 같이
신청한 후보들과 비교해 보면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이거는 뭐 어느 구중 누가 압도적 우세로 나오겠구나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예. 근데 그 저기 이번에 송파을인가요? 송파갑이죠.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압도적인 어떤 그것도 약간 그런 케이스로 봐야 될까요? 그 박정훈 이제 TV 그 앵커는 언론에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일반 국민들 속에서 인지도가 있는 분이고 또 일단 같이 후보로 신청한 이제 석동현 후보에 비해서는 나이도 젊은 편이죠. 많이 젊죠. 많이 젊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이제 돌려보았을 때 공간 위에서 박정훈 TV 앵커가 경쟁력이 더 높다. 훨씬 좋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로을 이제 단순전이 되셨고, 그럼 이제 어쨌든 민주당 상대는 아마 윤건영 의원이 될 것 같죠? 그 좀 민주당 상황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하는 건 조금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민주당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우리보다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당의 현역 의원들은 영남권에 있는데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수도권에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수도권 현역 의원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공천은 뒤로 미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윤건영 의원이 최종 공천자가 되겠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윤건영 의원과 제가 같이 총선 경쟁을 벌린다면 아주 좋은 그런 이제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붙어보자.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국정상황실장 하시고 그 뭐 정상회담 할 때도 역할을 하시고 그랬는데 많은 북한에도 이제 여러 번 갔었고. 그럼 구로울 선거가 약간 이제 안보관 선거 뭐 이렇게 약간 좀 프레임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게 언론에서는 뭐 이제 그 안보관 그런 대결 프레임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지역 주민들은 별로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가면 구로울의 특징에 대한 거, 이번 총선 후보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 이런 걸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지금 예비 후보로 뛰어보면서 느낀 거는 구로울에 수건 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 거의 20여 년 동안 수건 사업인데 구로 특징이 뭔가면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진짜 특이한 케이스예요. 한 선거구가 동서남북으로 하나의 경제 생활권이 4개 단위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철도에 의해서. 구로역. 경인선과 경부선이 바로 구로울로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난 시기에 보면 우리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철도가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 하면 다 반기지 않았습니까? 교통이 좋아진다고. 지금에 와서는 특히 서울의 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철도가 이제 점점 혐오시설로 돼가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생활 공동단위를 4개 지역으로 분단해 시켜놨기 때문에 이분들은 철도를 좀 어떻게 지하에 묻고 차량기지를 좀 빼서 이 구로를 좀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건데 민주당이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을 계속 찍어줬어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해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구로울 주민들이 이번에 저를 뽑아준다면 정말 이 수십 년 동안의 수건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저의 기회다. 제가 이걸 읍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철도 도심 지하화 문제와 차량 기지 점 같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히 여기다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도심 철도 이거 지하화하자. 그리고 지금 구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서울시장, 그 다음에 구청장도 12년 만에 저희 당이 됐어요. 지금 구청장도. 그래서 입법부에까지도 여당 의원이 간다면 그러면 입법부와 행정이 손을 맞추어서 구로를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저의 황금의 기회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민생으로 승부하시겠다. 근데 윤건영 의원이 만약에 계속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뭐 그럼 피해갈 수도 없지요. 그런데 오히려 윤건영 의원 쪽에서 이제 지금 현재 뭐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프레임을 건다면 저는 오히려 저한테 그것이 호재가 아닐까. 호재다 오히려. 왜냐면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많이 돌려봤거든요. 얼마 전에 2주 전에 돌린 여론조사에 하면 북한 김정은이 절대 비핵화를 안 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의 지금 지지가
90%. 우리 국민의 90%는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거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윤건영 의원이 국정상황실장을 할 때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까지 네. 김정은에게 분명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렇게 계속 국민들에게 얘기를 했었죠. 얘기했고 예. 오늘에 와서는 그때 만들어 놓았던 모든 시스템이 결국은 다 쉬고 네. 북한에 끌려다녔고 그런 친북 정북 정책이었다는 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공감대가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사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이전 인사들 네. 그때 당시 뭐 윤건영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 전 실장 같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의 사과나 자기의 정책적 미스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진하려면 네. 잘못된 건 분명 잘못됐다고 짚고 네. 잘한 거는 좀 더 살려서 확대가는 이런 이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만약 그쪽에서 안보 뭐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가지고 공격의 빌미를 잡으려 한다면 저는 오히려 오케이, 땡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땡큐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주셨고요. 그 이제 오랜만에 처음 오셨으니까 네. 저희 또 이제 궁금한 또 이제 북한 관련 이슈도 좀 몇 개 여쭤보고 네. 싶어가지고 그 예전에 다른 인터뷰 한번 하셨을 때 거기서 예견치 못한 북한이 사이버 도발을 할 수 있다. 제가 그거 이야기했죠. 청소를 앞두고. 예. 그걸 말씀하셔도 공교롭게 지난해에 또 그 대통령실 직원이 그 북한 추정 세력에 해킹을 당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물론 이제 개인 이메일이긴 하지만 네. 대통령실 보안이 된 건 아니지만 어떤 이런 좀 추가적인 어떤 사이버 도발의 가능성 이런 게 좀 계속 지금요. 우리가 한 가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은 북한이란 나라는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취약하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크고 유능한 사이버 해킹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국가입니다.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3,0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최근 발표된 자료에 하면 한 5,000명까지도 늘었다 이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요 이 국가가 이런 사이버 부담을 몇천 명의 사이버 해킹 부대를 운영한다는 거는 이거는 솔직히 북한의 사이버 해킹 능력은 러시아나 중국보다도 능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안책과 방비 대책을 취해야 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에 300명 의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이제 북한의 이제 사이버 해킹 시도가 계속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죠. 어쩔 예. 수 없죠. 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는 만약 북한이 사이버 해킹을 시도했다. 저희 의원실 보자. 그러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이제 국회 사이버팀에서 달려와서 컴퓨터를 딱 스톱시키고 그걸 제거하고 이런 조치가 취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어난 사건도 대통령실 행정관이 아닙니까? 네. 물론 이번에 다행스러운 거는 대통령실의 보안 시스템이 뚫린 건 아니고 그렇죠. 그가 사용하던 그런 개인 이메일이. 외부 포털 메일이 뚫린 건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찾아봐야 될 거는 모든 사람들이 네. 나도 어느 순간에는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그런 자각을 가지고 웬만하면 지인들하고도 교류하는 메일에 첨부 파일이 있을 때는 네. 정말 중요한 자료가 있다 해도 꼭 확인하고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열어보는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대단히 이제 습관화되어야 돼요. 네. 예, 제가 많은 대북 정책 전문가들과 외교 전문가들과 토론회도 하고 커뮤니티도 같이 하고 있는데 매번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 하면 저 어느 대북 정책 토론회에서 있은 발제문, 집 이런 거 옵니다. 그러면 꼭 맞는 거 전화로 확인해보고 맞는 경우에만 열어봐요. 이거 뭐 이거 당연해. 맞아. 어저께 그런 큰 회의 있었지. 어제 내가 참석했던데 그 이젠 다 묻고 모항이네 발제 토론을 열어보는 순간에 만약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면 그러면 바로 이제 그러면 뭐 북한이 와서 그 자료를 그 컴퓨터 노트북 걸 다 가져가는 건 물론이고 네. 그 노트북 자체는 또 쓸 수가 없어요. 그건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네. 이 행정관이 개인 이메일을 썼단 말이죠. 물론 네. 저희도 이제 저도 기자 이메일이 있지만 네. 사실 개인적으로 쓴 이메일도 따로 있다, 따로 그래서 있죠. 뭐 하다 보면 제 뭐 보도 자료를 여기다 잠깐 넣어놓을 수도 있고. 근데 네. 제 공식 이메일은 당연히 뭐 모든 사람이 알 수밖에 없지만 네. 개인 이메일을 어떻게 알고 이 북한에서 이렇게 그 했을까요? 알자고 하면 매우 쉬워요. 자, 이하면 자, 이분이 대통령실 행정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북한이 명백한 건 대통령실과 우리 외교부는 상시적으로 해킹을 합니다. 상시적으로. 수시로 그냥. 수시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면 수시로 쭉 보고 있으면 그중에서 의하면 대통령의 순방과 관련된 업무를 누가 한다라고 하면 그중에서 대통령실과 정상적으로 업무 메일을 주고받는 사람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그 주고받는 사람은 누굴까? 이게 당연히 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그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업무 보안 규칙대로 하면 철저히 대통령실에서 보안 시스템이 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데 네. 급하게 이제 돌아가는 경우에는 절차가 힘들다고 해요. 대통령실 보안 시스템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급하게 돌아갈 경우에는 바빠서 자기 개인 이메일로 주무부처 업무 담당자들과 업무 교환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정말 지양해야 돼. 아무리 시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 사항이 있더라도 철저히 보안 시스템에 우거야 되고, 단 이번에 참 다행스러운 것은 네. 국정원에서 아마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다 스크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이분이 메일이 이제 개인의 이제 호텔 메일이 딱 해킹 당하는 걸 보는 순간에 바로 대통령실에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실 그걸 알고 긴급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우리가 이게 북한으로부터 이 해킹 피해를 줄이려면 네. 다른 방도가 없어요. 국가 투자를 늘려야 됩니다. 인력도 느리고 전담반도 느리고, 그래서 각 이제는 부만별로 더 세분화된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런 수밖에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예. 내일이 이제 광명성절이잖아요. 예. 이게 또 며칠 전에도 또 도발을 하고 계속 예. 하는데 내일 또 뭔가 추가로 도발 혹은 뭐 미사일 발사 가능성 뭐 얼마나 될까요? 내일 딱 집어서 하겠냐 안 하겠냐라고는 제가 단정할 수 없고요. 지난 시기에 이제 패턴을 보면 네. 광명성 날이니까 이게 북한으로 말하면 축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는 도발해요. 예, 북한이 뭐 전에는. 미사일도 쏘고. 근데 내일 딱 뭐 내일 정해서 도발하겠느냐. 저는 오히려 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데다 좀 비중을 두고 있고. 북한이 이제 순항 미사일을 또 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다섯 번째. 요거 좀 주목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북한이 순항 미사일에 대단히 방점을 두고 있어요. 네. 도발 횟수가 많아져 네. 5번이나 했는데, 그런데 이 순항 미사일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게 뭔가면,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네, 준비를 해야 할. 초토화 근데 준비. 한국을 초토화시키려면 북한이 전술 핵 미사일 가지고 초토화시킬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한미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항모 전단과 같은 네. 외부로부터 이제 증원 무력이 들어올 수 있는데, 네. 지원 무력이 들어왔을 때 이걸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이 대응 방도가 바로 순항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이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핵 전술 잠수함을 지금 진수시켰는데, 아직까지 이 핵 전술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로 미국 항공모함 전단을 공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입증이 안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해보려고 지금 북한이 속도를 높이고 있는 일단 거예요. 순항 미사일부터 쏴보고. 네, 쏴보고 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핵 전술 미사일 이걸 탑재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 아주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이게 다 의미가 있군요. 예. 그 올해는 이런 식의 순항 미사일 관련 뭐 실험 겸 약간 예. 저희 입장에서는 도발 이게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약간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크게 와닿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김정은은 뭐 그런 거 전쟁할 결심 이런 거에 대해서 일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어떻게 지금 봐요? 미국 전문가들이 뭐 이 전쟁이 임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물론 최근에 미사일 도발과 같은 큰 도발은 많이 하지만 네. 과연 그러면 지금 북한이 전쟁을 하려는 이런 상황이냐,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혀 지금 딴판이에요. 예. 지금 전쟁을 한다는 북한이 지금 총과 미사일은 만든 적적 지금 러시아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나선항에서 러시아로 지금 사흘에 한 번꼴로 컨테이너를 실은 배가 지금, 그러니까 푸틴은 더 많이 달라고 하는데 북한은 지금 보내줄 양이 없어서 국급에서 생산해서 적적 보내는. 네. 이런데 만약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라면 오히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준비하는 국가들은 외부에서로부터 더 많은 무기와 탄약을 사들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북한이 도발 요 한 측면만을 보고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저는 좀 너무나 좀 경도된 평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혹시 뭐 마지막으로 저렇게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구로울 유권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구로 유권자분들에게 지난 20년 동안 구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구로를 바꿀 그런 일꾼이 구로에 왔습니다. 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중립기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시작할 때 이제 한 가지 약간 깜짝 소식이 하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립기어 총선 앞두고 이제 더 재밌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당분간 이제 개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장하연 기자가 이제 시즌 3 시작한 지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뭐 그동안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해주신 분들 때문에 채널이 많이 성장을 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즐겁고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는 더 큰 도약을 위해 잠시 쉬었다가 금방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중립기어 잊지 마시고요.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3월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